저는 호스피스 센터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제 전공은 가정의학과고요.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죠, 죽음. 죽음이 왜 삶이 준 최대 발명품일까? 그게 이제 제 강의 주제입니다. 호스피스란 말 혹시 들어보셨죠, 그죠? 네. 호스피스는 원래 중세에 순례자들이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이 하룻밤을 묵어가는 곳, 그렇게 시작했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꼬랑꼬랑해질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임종을 맞이하는 건데 좀 편안하게 하는 곳, 그렇게 하다가 요즘은 어떻게 변했냐면은 연명치료라고 들어보셨죠? 그거 하고 싶지 않죠? 요즘은 이제 많이 퍼져서 나는 죽을 때 절대로 저거 안 할래. 그게 이제 연명치료인데, 예를 들면 삶의 가능성이 없는데 호흡기를 꽂고 연명하는 것. 자기는 살고자 하는 일이 전혀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연명치료를 하는 것을 이제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제가 호스피스랑 인연을 맺게 된 거는 제 가족 이야기부터 할게요. 제 가족은 제가 2010년도에 그날 아침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어머니가 전화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전화를 잘 안 합니다. 전화를 안 하고 이제 아침에 딱 전화를 했는데, 양수야, 큰일 났다. 첫 마디가 딱 그거 쓰면서 제 친구 병원에 갔더니 암일 것 같다. 그것도 담낭에 있는 암이다. 암 중에서 평균 수명이 한 6개월 정도 되는 암이었는데 좀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의사지만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죽음을 많이 맞이했지만 내 가족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는 거는, 또는 그런 일을 당하는 거는 익숙치 않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죠? 그걸 뻔히 보면서 내 가족은 그렇지 않을 거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여느 사람처럼 저도 똑같이 수술 잘하는 의사 찾아보고 또 서울로 아버님 모시고 오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쳐서 이제 수소문해서 이제 수술도 할 수 있을 정도라서 수술하시고, 또 아니나 다를까 1년 정도 지나니까 재발을 하더라고요. 재발하고 또 방사선 치료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신통치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다행히 제가 미국 연수하면서 잠시 배웠던 그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아버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아, 희망이 있겠다 했는데 그것도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극복하지 못해서 이제 호스피스를 권해서 호스피스 들어갔습니다. 환자가 있는 병실에서 거꾸로 이제 자게 됐는데, 밤새 옆에 있는 환자는 호흡기가 안 좋아서 끌떡끌떡 넘어가고 10분마다 저는 깨서 아버지가 어디 아프신지 계속 봐드리고, 양수야 배 아프다 내지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이게 이제 편안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조금 더 편안한 곳에서 우리 아버지가 생을 마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때 이제 번뜩 들었고, 그래서 생을 마감하는 데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도 좀 되면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래 끌 것 같았는데 아버지는 이제 걸어서 들어가셨지만 한 10일 못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서 우리 장인이 다시 이제 대장암 사기 딱 진단받고 폐까지 전이돼서 수술도 못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데 장인 어르신은 아버지와는 다르게 끝까지 항암 치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족하고 이별도 못하고 그냥 폐혈증 걸리셔서 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아, 내가 의사인데 만약에 저런 상황이면 사람들한테 좀 도와줄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센터는 7명의 식구가 있습니다. 간호사 5명, 그리고 사회복지사, 그리고 저 이렇게 있고, 그 외에 이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음악요법 선생님, 그리고 원예치료 선생님, 그리고 이제 성직자분도 계시고 또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여느 병원처럼 들어오면 의사가 다 주도해서 뭔가를 다 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많은 분들이 같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시면 가족들하고 다 같이 상담합니다. 상담하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그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첫 환자 케이스였어요. 첫 환자 때 첫 번째 항암을 실패하시고 이제 항암 안 하겠다 해서 농사 짓고 좀 살겠다 하면서 김포로 들어가셔서 한 4년을 잘 지내셨어요. 지냈는데 이게 이제 폐까지 딱 전이되시면서 숨이 차니까 집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식들은 음대를 나왔고 성악을 전공했던 아들이 있었고, 일단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몰핀을 쓰게 되면 숨찬 게 완화되고 하니까 반짝 좋아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가족들한테 제안했습니다. 가족 음악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근데 그것도 딱 며칠이었는데, 그 딱 며칠 지나니까 이제 가족들도 함께 모이는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넘어가시면서 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때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호스피스에서 하는 일들은 가족 사진 같은 걸 같이 찍어드리는 일도 하고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만날 때마다 또는 우리 센터 식구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은 가장 좋은, 가장 그분들이 원하는, 그게 생에 어느 정도 딱 남아있는 그 시점에서도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뭘까, 뭘 제일 하고 싶은지를 꼭 묻습니다. 이제 제일 황당한 케이스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하시는 분, 정말 황당합니다. 예를 들면 이분은 80세 때 폐암을 앓았습니다. 폐암을 자기가 알고 그게 뇌로 전이되기 전까지도 몰라다가 이분이 바둑을 아주 좋아하셨는데 바둑을 이제 혼자서 사시면서 인천에서 동대문에 있는 바둑 두는 곳까지 혼자서 이제 계속 다니셨는데 혼자 사셨어요. 그러니까 부인하고는 이혼하신 상태였고, 그래서 우리가 이분한테 해드리는 거는 두 분을 만나게 해드리자. 그런데 정작 만나게 해줬는데 얼쭈미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뒤에 좀 보니까 자꾸 무슨 자기 전화기를 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을 번호를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굴까 싶어서 궁금해서 그 사람을 수소문해서 만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바둑 친구였어요. 그런데 바둑 친구를 만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헤어졌던 조광지처보다는 이분한테는 바둑 친구가 훨씬 귀중한 사람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그분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찾아내는 것, 그게 이제 우리 과제입니다, 과제. 네. 그런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을 호스피스 환자고, 물론 기간은 좀 길지만 이분들도 아주 짧은 생을 살지만 우리는 항상 죽음이 앞두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시점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의 답은 인생을 미리 그리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호스피스랑 인연을 맺게 된 것도 이건데요.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어떤 작업을 하느냐 하면은 2007년부터 시작한 이 작업을 어떻게 했냐면은 10년 뒤를 먼저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2017년이면 2027년도를 먼저 가서 그 10년 동안 내 인생에서 꼭 일어났으면 좋을 만한 일들을 미리 그리는 겁니다. 아주 상세하게, 생생하게 그려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와 비슷한 일이 또는 그런 일들이 내 눈앞에 탁 스쳐 지나갈 때 마치 내가 기다리던 버스가 딱 왔을 때 그걸 탁 올라타듯이 그냥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직장은 그냥 서초동에 있는 검진센터에 있었는데 편안한 직장이었어요. 내가 뭐 특별하게 힘들거나 그런 거다 이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직장이었는데 제가 머릿속에 그 그림을 딱 그려놨을 때 호스피스에 대한 일을 하겠다는 걸 했을 때 그 일이 어느 순간에 저한테 탁 닥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자연스럽게 탁 올라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한정된 시간 살아가니까. 제가 영원히 살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항상 자기 인생에 있어서 뭘 하고 싶은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걸 그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건 2년 전에 제가 그렸던 풍광인데요. 제가 한 10몇 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독거노인들 방문 진료를 했습니다. 주로 했던 일은 의사지만 계속 약을 뺏고 이 약 드시지 마시고 운동을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세우거나 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해외에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그해 4월 달에 제가 절에 다니는데 우리 절에 다니는 보살님의 딸이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의료봉사를 가야 되는데 의사를 구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듣다가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가 불자지만 교회 식구들이랑 해외 의료봉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주저앉지 않고 그 일을 이렇게 저지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마치 이런 일이 탁 닥쳤을 때 아우 깜짝이야가 아니고 저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하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생은 짧으니까. 네. 그래서 미리미리 자기 인생을 그려서 그걸 실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케이스를 한 명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콧줄이라고 알죠. 입으로 못 삼키기 때문에 코에다가 줄을 넣어서 위에다가 직접 그러니까 경관실에서 이렇게 주는 거. 네. 이분이 버킷리스트가 뭐였냐면은 막걸리였어요. 이제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콧줄을 뽑아드리자.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콧줄을 뽑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먹는 작업도 했는데 이분이 다행히 음식을 잘 넘기게 됐습니다. 그럼 술은 뭘로 먹어야 됩니까? 입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적어도 이 콧줄로 먹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이제 우리 집 앞에서 막걸리 사갖고 의사가 해진 돌면서 막걸리 한 잔 딱 따라드린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야 정말 맛있다는 그 표정을 지을 때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사랑합니다. 의사가 해진 돌면서도 막걸리 한 잔씩 따라줄 수 있는 이 일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들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미리 그리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